3억에 60대 노모를 팔아넘긴 아들의 최후. 이 이야기는 진짜 실화입니다. 68세 순희 씨에게 일어난 일.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노인 권익 보호 활동가가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2024년 6월 아들 부부가 갑자기 엄마 생신 선물이라며 온천 여행을 제안한 것부터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1박 2일로 정말 좋은 곳 다녀오세요. 순희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부부가 효심을 발휘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착한 곳은 온천이 아니었습니다. 해피 골든 타운. 그 순간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여기 맡기려고 한 거구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순희 씨가 1년 후 폭로한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어요. 과연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을까요? 일부 달콤한 함정, 완벽했던 연출. 순희 씨는 그날 아침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 소영이가 전날 밤 전화로 말했거든요. 어머니, 내일 저희가 잠깐 들를게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혼자 살아온 순희 씨에게는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아들 준혁이는 결혼 후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나 겨우 하는 사이였고, 며느리 소영이는 명절에나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 관계였거든요. 혹시 손주들도 데려오나? 순희 씨는 작은 설렘을 품고 집안 정리를 했어요. 거실을 청소하고 냉장고에 있던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준비해뒀죠.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준혁이와 소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손에는 예쁜 꽃다발과 함께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영이가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준혁이도 덩달아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혼자 지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번에 저희가 온천 여행 선물로 드릴게요. 온천 여행? 순희 씨는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온천 여행을. 어머니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소영이가 살짝 화를 내는 척하며 말했어요. 68세가 뭐 늙은 나이예요? 요즘 우리 어머니 또래분들 다 여행 다니시잖아요. 1박 2일이면 충분히 재충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순희 씨는 속으로 감격했어요. 결혼 후 10년 동안 한 번도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지 않던 며느리가 이런 제안을 하다니. 그런데 언제 가는 거니? 미리 준비할 것도 있고. 지금 바로요. 소영이가 여행 가방을 내보이며 말했어요. 짐은 저희가 이미 다 준비해뒀어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여행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순희 씨의 옷가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평소 먹던 혈압약과 소화제까지 약통에 따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양말, 속옷, 심지어 잠옷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이렇게까지 준비를 다 해줬구나. 순희 씨는 감동받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소영이가 언제부터 내 옷 사이즈까지 알고 있었니?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소영이가 다정하게 순희 씨의 손을 잡았어요. 요즘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준혁이랑 자주 얘기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곳에서 푹 쉬시라고요. 준혁이도 맞장구 쳤어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그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는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하면 이제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졌거든요. 그럼 정말 가봐도 될까?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소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차도 준비해뒀고 온천도 미리 예약해뒀어요. 어머니는 정말 그냥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순희 씨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다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몰랐죠. 이 모든 친절이 마지막 작별을 위한 정교한 연출이었다는 걸. 그리고 여행 가방 안에 들어있던 옷들이 단순한 1박 2일용이 아니라 완전한 이사용짐이었다는 걸. 이부 수상한 여행, 점점 이상해지는 신호들. 차에 타자마자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준혁이가 운전석에 앉고 소영이는 뒷좌석에 순희 씨와 함께 앉았어요. 처음 30분 정도는 괜찮았어요. 어머니, 이번 온천은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연예인들도 많이 간다더라고요. 라며 분위기를 띄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온천 이름이 뭐니? 순희 씨가 물었어요.
황토온천이에요. 준혁이가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황토온천. 어디 있는 거야? 좀 멀어. 그래도 정말 좋은 곳이니까 걱정 마세요. 첫 번째 이상한 점 GPS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보통 여행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놓는데 말이죠. 준혁아, 내비게이션 안 켜니? 순희 씨가 물었어요. 아, 저는 길을 잘 아니까 괜찮아요. 준혁이가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몇 번 달린 길에서 잠깐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두 번째 이상한 점, 온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어요. 온천이 24시간 개방되나?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소영이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럼 수영장도 있고? 아마도요. 가서 확인해봐요. 보통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걸 미리 알아보지 않나? 순희 씨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세 번째 이상한 점, 1박 2일 여행치고는 짐이 너무 많았어요. 트렁크에 큰 가방 3개나 들어가 있었고 뒷좌석 발밑에도 작은 가방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순희 씨가 평소 안 쓰던 겨울 코트까지 들어있는 걸 봤거든요. 1시간이 지나자 주변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속도로에서 내려 국도로 다시 시골길로 들어섰죠. 주변에는 논밭과 비닐하우스만 보였어요. 준혁아, 온천이 이런 시골에 있나? 좀 이상한데. 순희 씨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요즘은 다 이래요, 엄마. 도시 외곽에 있는 게 더 조용하고 좋잖아요. 준혁이의 대답이었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긴장해 보였어요. 소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온천 가기 전에 잠깐 들를 곳이 있어요. 어디를? 제 친구가 운영하는 펜션이 근처에 있거든요. 인사만 하고 갈게요. 순희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온천이라더니 이제는 펜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영아, 온천 예약은 몇 시로 되어 있는 거니? 아, 그게 소영이가 말을 망설였어요. 시간은 여유 있게 잡아뒀어요. 네 번째 이상한 점, 두 사람 다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고 있었어요. 30분 더 가자 휴대폰 신호도 약해졌어요. 순희 씨는 친구에게 온천 잘 다녀온다고 문자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메시지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여기 핸드폰이 잘 안 터지네? 산간 지역이라 그래요. 펜션 가면 와이파이 있을 거예요. 준혁이가 말했지만 순희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30분 후 차가 완전히 멈췄어요. 도착한 곳은 온천도 펜션도 아니었어요. 순희 씨는 차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3부 충격적인 배신,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 도착한 곳을 본 순간 순희 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해피골든 타운이라는 간판이 붙은 4층짜리 현대적인 건물.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였지만 입구 옆에 붙은 문구를 보자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어르신들의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위하여 24시간 전문 케어 서비스. 안전하고 편안한 실버타운. 이곳은 온천이 아니라 요양원이었어요. 여기가 온천이야? 순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혁이와 소영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소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온천이 아니고요. 잠깐 들어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어때요? 상담이라니? 무슨 상담? 그때 트렁크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희 씨가 뒤를 돌아보니 준혁이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있었어요. 여행 가방이 아니었어요. 큰 이삿짐 가방 3개, 옷이 가득 든 박스 2개, 그리고 순희 씨의 베개와 이불까지. 마치 완전히 이사를 온 것 같았어요. 준혁아, 너희들이 지금 뭘 하려는 거니? 순희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소영이가 억지로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어르신들도 많고 같이 이야기할 분들도 계시고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럼 나를 여기에 두고 갈 거라는 말이야?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 소리만 스산하게 들렸죠. 준혁이가 고개를 돌리며 힘없이 대답했어요. 엄마,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회사 일도 미치겠고 애들 케어하는 것도 벅차고. 그런데 엄마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그래서 엄마는 짐이라는 거니?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 넘게 너를 키우고 내 아이들 봐주고 아픈 소영이 대신해서 육아까지 도와줬는데 이제 나는 버리면 되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소영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시고. 전문적인 케어? 순희 씨가 비웃었어요. 나 아픈데 없어. 밥도 혼자 해 먹고 빨래도 혼자 하고 청소도 혼자 해. 그런데 무슨 케어가 필요해? 그때 건물에서 한 직원이 나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순이 어머님이시죠? 아드님께서 미리 연락 주셔서 방도 준비해뒀어요. 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받았어요. 미리 연락했다고? 언제? 준혁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백했어요. 엄마, 2주 전에 여기 와서 상담받았어요. 입소수속도 다 끝냈고. 2주 전에? 순희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 차에 기대야 했어요. 그럼 온천 여행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어머니, 진짜로 말하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소영이가 변명했어요. 그래서 좋은 말로 속였다는 거지? 순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언제 여기 들어가겠다고 했니? 내 동의는 언제 받았어? 순희 씨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준혁이가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며 자주 찾아온 것, 소영이가 갑자기 친절해진 것, 그리고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계속 물어본 것들,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건 나를 여기 보내는 게 아니지? 순희 씨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준혁이와 소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순희 씨는 확신했어요.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소영이가 순희 씨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내 손 놓아. 순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 안 들어가. 하지만 이미 직원들이 짐을 들고 들어가고 있었고 순희 씨는 혼자서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순희 씨는 그 순간 자신이 가족에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하지만 순희 씨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자부 더 충격적인 진실, 계획된 재산 탈취? 요양원에 들어간 첫 주는 지옥 같았어요. 순희 씨는 매일 울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오지 않았죠. 다른 어르신들이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순희 씨는 이곳에 적응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요양원 직원이 우편물을 가져왔어요. 순이 어머님, 우편물이 왔는데요. 순희 씨는 깜짝 놀랐어요. 집 주소로 온 등기 우편이 요양원으로 전달된 거였어요.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 왜 여기로 와? 봉투를 뜯어보니 구청에서 보낸 부동산 거래 관련 안내문이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죠. 순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지? 요양원 직원에게 부탁해서 구청에 갔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동행해 주셨죠. 제 집 등기부등본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은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한 달 전에 계약하셨네요. 뭐라고요? 한 달 전에? 순희 씨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전이면 준혁이가 엄마 건강 체크받으러 병원 가자며 데려가서 이상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던 때였어요. 매매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2억 8천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네요. 순희 씨는 기가 막혔어요. 그 아파트는 최소 4억은 나가는 곳이었거든요. 최근 주변 시세를 봐도 3억 후반대였는데 계약자가 누구죠? 어머님 아드님이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위임장도 함께 제출했고요. 위임장? 순희 씨는 그제야 떠올렸어요. 한 달 전 준혁이가 엄마 병원에서 서류 좀 써달라고 하네요. 건강검진 받으려면 보험 관련 서류도 필요하대요라고 하며 여러 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던 일을 그 위임장 사본 좀 볼 수 있을까요? 서류를 확인해보니 정말로 순희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게 부동산 매매 위임장인지 전혀 몰랐어요.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준혁아! 우리 집이 팔렸다는데! 엄마 그게. 준혁이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어차피 요양원에 계실 거잖아요. 빈집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고 엄마 용돈도 드릴 거예요. 용돈? 순희 씨는 웃음이 나왔어요. 내 집 판 돈으로 나한테 용돈을 준다고? 엄마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나 해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순희 씨는 머리가 핑 돌았어요. 요양원비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았다는 게 아니라 집을 팔기 위해 요양원에 넣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 있니? 일단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관리할게요. 보관? 순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돈을 내가 보관한다고? 엄마, 어르신들은 사기 당하기 쉽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안전해요. 순희 씨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온천 여행은 핑계였고 요양원 입소는 수단이었고 진짜 목적은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준혁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건 절도야! 사기라고! 엄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가족끼리. 순희 씨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구청에서 나오면서 순희 씨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순희 씨는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부모 동의 없이 집 판 경우, 노인 재산 사기, 요양원 강제 입소 등등. 검색 결과를 보니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다들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달랐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뺏길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겠다고. 오부 순희 씨의 완벽한 반격 작전. 순희 씨는 그날 바로 요양원을 나왔어요.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었거든요. 법적으로 강제 입소가 아니었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변호사님, 제 아들이 저 몰래 집을 팔았어요. 변호사는 순희 씨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위임장을 받을 때도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고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만 충분하면 100% 승소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무효 소송과 함께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변호사는 즉시 법적 조치에 들어갔어요. 1단계 매매계약 무효 소송, 2단계 재산 반환 청구, 3단계 사기와 위조 혐의로 형사고발. 하지만 순희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목적지는 지역 신문사였어요. 기자님,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다면서요? 노인 재산을 자식이 가로채는 사건들. 기자는 순희 씨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실명으로 인터뷰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물론이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려면 이런 일들이 알려져야 해요. 3일 후 지역신문에 큰 기사가 났어요. 효도 여행이라더니 68세 어머니 재산 탈취한 아들 부부. 기사가 나자 준혁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신문에까지 나오고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준혁아, 내가 한 일이 부끄러운 줄 이제 알겠니? 엄마, 너무 심하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가족이면 부모 재산을 훔쳐도 되는 거니? 가족이면 거짓말로 속여서 요양원에 버려도 되는 거야? 순희 씨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죠. 세 번째 단계는 방송 출연이었어요. MBC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수희 씨,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 대응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어르신들도 계속 이런 피해를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는 응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순희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일 당할까봐 걱정돼요. 이런 자식들은 법으로 처벌받아야 해요. 하지만 준혁이와 소영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준혁이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회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이유였죠. 소영이는 아이 학교에서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어요. 저 집이 어머니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낸 집이래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결정타는 준혁이의 직장 동료들이었어요. 회사 단체 카톡방에서 준혁이 엄마 인터뷰 봤어? 진짜 충격적이더라라는 메시지가 올라온 거예요. 견디다 못한 준혁이가 무릎을 꿇고 순희 씨를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단호했어요. 이제 사과해도 늦어. 법대로 끝까지 갈 거야. 엄마, 제발. 저희가 다 돌려드릴게요. 집도 다시 엄마 명의로 바꾸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확실히 알아야 해.
순희 씨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청와대 국민청원이었어요. 노인 재산 탈취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어요. 일주일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죠. 정치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었고 노인 재산 보호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어요. 준혁이는 완전히 항복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주세요. 저희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무엇이든 하겠어요. 하지만 순희 씨의 목표는 이미 개인적인 목수를 넘어서 있었어요. 사회를 바꾸는 것이었죠.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순희 씨는 지금도 전국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안전한가요? 순희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